굿상공. 지난 주말 K리그 15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주요 경기를 저희가 하나 골라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황교안 해설위원. 상태 괜찮으시죠? 네네네. 예. 진행했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아, 네. 이번 주는 사실 이게 제가 맨날 전북 경기만 하다 보니까 전북 경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경기는 조금 이 자체도 상당히 재밌었고 대구에 또 홈에서 펼쳐졌었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 대구가 또 이제 지난 시즌부터 되게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구 도시로서의 이제 명성을 조금씩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와 전북의 경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구 세징야가 사타구니 부상에 다시 도져가지고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에드가 선수 역시도 선발이 아닌 벤치에 이름을 올렸고 이게 뭐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복귀한 지가 그렇게 오랜 시점이 지나지 않았고 그렇죠. 이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이게 뭐 연습 경기를 통해서 워밍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재활훈련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실전에 투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부상 예방 차원에서도 에드가 선수를 좀 빼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선민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이날 경기에는 출전할 수가 없었죠. 자, 전북은 구스타보 선수가 리그 첫 번째 선발 출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단 원정 경기였음에도 초반부터 전북이 이제 흐름을 상당히 많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라이스 감독의 전술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한 번씩 짚어드렸지만 이 후방 빌드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을 중심으로 많은 패스 숫자를 앞세워서 대구를 압박을 했고요. 볼 배급의 중심에는 손준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손준호 선수는 4-1-4-1 전형의 이 꼭지점 1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앞선에서의 조력자가 김보경 그리고 이승기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손준호 선수에게 패스를 받은 뒤에 공격진과 이런 적극적인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볼 순환을 뭐 아주 돕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이 전북의 메인 공격 루트는 아무래도 좌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라인이 바로 김진수 선수와 이성윤 선수가 포진한 라인이었거든요. 이 김진수 같은 경우는 이날 전북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 8번을 시도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 크로스를 통해서 높이가 좋은 구스타보 그리고 대구 입장에서는 제공권에 약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김우석 간의 매치업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네, 이 22세 카드로 나온 이성윤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일단은 빠른 발 그리고 테크닉을 활용해서 대구의 측면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천병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소화를 해줬고요. 향후 전북 입장에서는 조규성, 이수빈이라는 카드 외에도 이성윤이라는 좀 새로운 22세 카드를 얻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주 어리고 그 좋은 자원을 발굴했군요. 네, 그렇죠. 자, 대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대구가 경기 주도권은 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뒷선으로 좀 물러서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전북에게 전방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위치상 전북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는 이 손준호 선수와 자주 맞닥뜨리는 선수는 이진현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세징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김대현 선수와 대한 선수가 투톱을 형성을 했고 그 아랫선에 이진현 선수가 포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가할 때는 김대원, 대한 그리고 이진현 이 세 명의 선수가 전북의 수비진을 좀 압박하는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네. 전북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모습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두 명의 센터백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려섭니다. 그리고 이 중앙 빈 공간으로 손준호 선수가 들어오죠. 이게 사실 전문 용어로 이제 라볼피아나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 전문 용어. 제가 상당히 좀 지적이었죠 방금 아닌가요? 네네. 자, 어쨌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대구의 압박 강도라든지 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적절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손준호 선수가 혼자 볼 배급을 하면서 좌우 측면을 바라볼 때는 이진영, 김대현 그리고 대한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펼쳤고요. 다만 이날 경기에서 저는 대구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김성민 선수가 이 징계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부분이 네. 아무래도 수비적으로 조금 공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대구의 이날 경기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보시면 유재문 선수와 츠바사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냐? 바로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드필더를 조합할 때 두 선수 모두가 패스 마스터다?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명이 패스 줄기를 잡아주고 나머지 한 명이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런 수비적인 공헌도를 해줄 수가 있다면 네네. 이 파트너로 나온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진 패스에 있어서 부담을 덜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수비 진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전북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다소 좀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를 가른 것은 저는 결국 스쿼드의 뎁스 차이였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베스트 11과 베스트 11 그리고 뭐 전술 대 전술로 맞닥뜨렸을 때는
저는 전북과 대구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김보경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서 대구 상대로 2대0 승리를 챙기게 됐습니다. 예, 결국 그 이날 경기에서 전북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가장 또 주요하고 근본적인 이 요소는 바로 뎁스의 차이였다. 결국은 세징야 선수와 에드가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에 또 발목이 잡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결국에는 이 세사사2가 또 이 발생을 함으로써 네. 대구가 또 미끄러지게 됐네요. 이게 사실 전북과의 그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세징야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못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괜찮다가 전북전이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걸 보면 저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좋습니다. 자, 황덕현 해설위원과 함께 지난 K리그 15라운드 대구와 전북의 경기 짚어봤습니다. 이와 함께 또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단됐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재개가 된다고 하죠. 네,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재개되는 일정으로 인해서 K리그 1의 일정 역시도 변화를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던 기존 21라운드가 9월 15일부터 16일 화요일 수요일 주중 라운드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10월 4일에 예정됐던 기존의 22라운드 경기가 8월 25일과 26일 역시 양일간 펼쳐지는 주중 라운드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플릿전의 최종전이 되게 된 9월 20일에는 오후 3시에 6개 경기가 또 동시에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팀들의 동등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즌 초반부터 운영이 됐었던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 금요일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16라운드 경기, 바로 다음 라운드 경기가 되겠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주말 성남과 부산전이 마지막 금요일에 축구가 오호. 되겠습니다. 좋아요. K리그 1의 일정이 조정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파이널 라운드 5경기는 ACL을 전후로 해서 나누어서 치르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일정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추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사실 22라운드가 끝나면 A그룹과 B그룹으로 이렇게 스플릿이 나뉘게 되겠죠. 그런데 1위부터 5위까지의 팀들은 현재까지 굉장히 좀 공고한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위와의 승점차, 5위와 6위와의 승점차가 무려 8점. 그러니까 간극이 꽤 있기 때문에 예. 5위 팀이 6위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문제는 6위부터 11위까지의 승점차가 딱 석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 구간. 그렇죠. 그래서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는 성남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놓이게 됐는데 일정도 성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짜이게 됐습니다. 17라운드부터 21라운드까지 만나는 팀들이 울산, 전북, 포항, 상주, 대구 강팀들만 강팀일 뿐만 아니라 현재 1등부터 5등까지 달리고 있는 팀들을 모조리 이때 몰아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 일부러 짠 것처럼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보면 상위 스플릿에 너희 팀이 정말 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죠. 이제 좀 판단을 해주는 그렇네요. 그게 되겠네요. 네. 흥미롭습니다. 18라운드와 21라운드가 또 주중에 펼쳐지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김남일 감독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 말은 역시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현재 11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 역시 주승진 감독 대행도 뭔가 이 기간 동안 짜낸다면 6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어떤 팀에게든 이 상위 스플릿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지금 중위권 팀들에게는 열리게 된 셈이네요. 인천 소식입니다. 이만석 감독의 사임 이후에 신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사실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네. 당초에는 유상철 명예감독의 복귀를 추진을 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됐고 그 일은 또 없었던 일이 되면서 임중용 수석 코치가 또 감독 대행으로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한동안 네. 또 경기를 소화를 하는 인천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신임 감독으로 이임생 전 수원 감독을 선임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핫 이슈였죠. 예, 굉장히 핫 이슈였고 사실 저희도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그 릴리즈가 되는 날에 갑자기 또 없었던 일로 무산이 됐습니다. 네. 무산이 되면서 행정력에 굉장히 좀 큰 의문을 사게 됐는데요. 결국은 조성환 감독을 선임을 하고 15라운드를 맞이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천수 전력강화실장이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천수 전력강화실장과 함께 갈등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었던 전달수 대표이사 역시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는 사퇴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인천 서포터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사실 서포터들은
구단 보드진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구단 보드진 남아주세요라고 지금은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팀이 워낙에 안팎으로 휘둘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것보다도 팀을 우선 안정화를 시켜서 이 팀이 K리그 1에 좀 남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서포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인천 팬들 네. 마음이 너무나 지금 안 좋을 것 같은 것이 이 유상철 감독 때의 안타까운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감독의 전력 강화 실장의 대표이사까지 네. 거의 한 구단 팀의 어떤 체제 자체가 지금 공중분해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조성환 호가 출범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15라운드 경기에서 역시 아. 승남전에서 그것도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감독 로이도 연패 없었네요. 행진이, 예, 무승 행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네. 됐습니다. K리그 개막 이후에 최다 연속 무승 기록은 현재까지는 21경기입니다. 2003년에 부천 SK가 개막 이후에 21경기 동안 5무 16패를 기록한 것이 현재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네. K리그 1 최다 연속 무승 기록은 2008년 광주 상무가 기록했던 23경기 그리고 K리그 2로 기준을 넓히면 2016년에 기록했던 고양 하이FC의 25경기까지 있는데 인천은 현재까지 15경기 기록 개막 이후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되는 팀들이 대구, 수원, 강원, 상주, 부산, 서울, 울산 이렇게 22라운드까지 순위가 일정이 잡혀 있는데 네. 사실 올 시즌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뭔가 좀 해볼 만한 팀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상대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들이 뭐 순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인천은 1라운드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우리 황덕현 디스패치로 하려고 했는데, 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미담이네요, 또.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 예, 아름다운 준비가 소식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한국 생활 올해로 7년 차에 접어드는 K리그 2의 수비수 닐손 주니어 선수의 선행이 알려졌습니다. 닐손 주니어 선수가 서울 방배동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같은 브라질 교인들과 함께 서울역 노숙자들을 사비를 털어서 계속해서 돕고 있다라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반찬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는 이제 또 마스크까지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기부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한 35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혼자 부담하려면 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지간한 사람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그렇죠. 돈인데 이 돈을 아주 흔쾌히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고국에 있는 부부 이웃들은 꾸준히 돕고 있었고 네. 5월부터 서울역 노숙자들까지 추가로 돕기 시작한 건데요. 예. 사실 작년에 제가 닐손 주니어 선수를 밖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작년에 동아시안컵 경기가 부산에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또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닐손 주니어 선수가 또 동료들이랑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소년 선수들이 닐손 주니어를 알아보고 이제 또 막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한 명 한 명 다 받아주고 사진 네. 찍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네.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진짜 프로다. 인성도 훌륭하고. 네, 인성도 훌륭하고. 네, 거기다가 축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부산을 시작으로 부천을 거쳐서 FC 안양에서 올 시즌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시즌 37경기에서 10골을 기록을 했고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 2 베스트 11에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등잔 밑부터 챙겨라. 네. 예, 오늘의 교훈으로 남기면서 골 때리는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덕현에게 이성윤이란? 전북의 정말 보물 같은 존재죠. 너무 무난하네요. 예. 재미없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텐션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네. 편집이네요. 보나마나. 지금 생각이 자꾸 회식비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